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현지 시각 6월 13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전선의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는 이에 대해 러시아 TV가 방송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공유를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측 텔레그램도 이를 요약하여 게시하였는데 TV 방송 내용과 다른 내용도 많이 있어 이를 다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 대공세 중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성과를 내고 있는 브레미우카 전선 교전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푸틴 대통령 인터뷰 내용입니다. 텔레그램도 핵심 내용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 인터뷰 중 핵심 내용. 수년 동안 러시아 연방은 우크라이나에 식량을 제공하고 경제를 지원해 왔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2014년 돈바스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에 속고 배신당했으며 다른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레닌 기념비가 파시스트이자 악당인 반데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군이 키이우에서 철수한 후 2022년 3월에 합의한 모든 협정을 위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는 무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으며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문제는 여전히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목적과 목표를 변경하지 않았으며 특수군사작전은 근본적인 변경 없이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는 6월 4일부터 현재까지 예비전력을 활용한 대규모 반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메이션은 어떤 반격 분야에서도 성공하지 못했고 상당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반격을 격퇴하는 러시아 군대의 손실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손실 구조는 실망스럽고 치명적인 지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반격 중 우크라이나 포메이션의 손실 구조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의 비율은 50대 50이며 군사 장비는 해외에서 조달된 것의 30%에 이릅니다.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격퇴한 결과 러시아 연방은 54대의 전차를 잃었고 그 중 일부는 복구할 수 있습니다. 푸틴은 카호우카 수력발전소의 붕괴에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 측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부로부터의 도발이나 공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카호우카 수력발전소의 파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카호우카 수력발전소 파괴 후 동물 매장지와 묘지의 범람 문제는 심각하지만 해결할 수 있으며 RCBG 부대가 이 문제에 관여할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병사들에게 파괴된 전차에 10만 루블, 항공기에 30만 루블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에 놀랐고 국방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1만 명, 총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약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최대 200만 명을 더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새로운 동원, 징병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러시아 영토를 폭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에 완충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선에 징집병을 보낼 필요는 없지만 국경지역에서 국경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서방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함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합니다. 특수군사작전 과정에서 육군은 정밀 유도무기, 통신장비, 드론 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요 무기의 경우 생산량이 최대 3배, 가장 수요가 많은 무기의 경우 최대 10배까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러시아 연방에서는 우크라이나 특별 서비스, 정보국과 싸움이 있지만 모스크바는 키이우와 달리 테러 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는 곡물 거래를 철회할 계획이며 곡물 회랑은
우크라이나군이 해상 드론으로 러시아 선박을 공격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수군사작전 구역의 모든 병사는 PMC에서 복무하더라도 동일한 법 지위와 사회적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푸틴은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수감자의 사면에 관한 법령 서명에 동의했지만 재범 시 이 사람들은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주거 지역을 공격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목표물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연방의 희생 속에서 러시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영토에 계속 존재한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정상적 관계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서방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레오파드 전차는 아름답게 불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열화 우라늄 탄약을 사용하는 경우 러시아도 비슷한 유형의 탄약이 충분하기 때문에 유사한 탄약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시아군 공세의 잠재력은 우크라이나 반격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상황에 따라 전략을 조정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매일 5-6천 발의 155mm 포탄을 소비하는 반면 미국은 한 달에 15,000개의 포탄을 생산합니다. 이상 푸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의 발언이니만큼 전쟁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도 있는데 이 중 핵심적인 내용 7가지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로서 단순히 영토 일부만을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대공세는 6월 4일부터 개시되었으며 현재까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는 실패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공세와 관련하여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상자 비율은 50대 50 정도이며 약 10일간의 대공세 기간 중 우크라이나군은 해외에서 제공된 장비의 약 30%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러시아군은 54대의 전차를 잃었다고 합니다. 넷째, 러시아는 드니프르강의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가 폭파하였으며 러시아 측은 댐 폭파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자원자 및 계약병으로 병력을 충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동원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 동원되려면 이는 거의 전시 동원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수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특수군사작전 과정에서 일부 군사장비 부족 문제가 드러났지만 3배에서 10배까지 생산량을 늘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가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한다면 러시아도 열화 우라늄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곱째, 곡물 거래를 위해 해상 통로를 열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고 있어 더 이상 해상 통로를 개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간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많은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파원들과의 인터뷰에서 많은 내용들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비무장화 추진이나 추가 동원령을 발표하지 않겠다, 곡물 운송을 위한 해상 통로를 더 이상 개방하지 않겠다 등의 내용은 러시아의 공식 결정이 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어제에 이어 브레미우카 및 인근 지역 후속 상황 전달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시각 오늘 새벽, 현지 시각 6월 13일 밤에 러시아 측 텔레그램이 전한 브레미우카 및 인근 지역 상황입니다. 내용 번역하겠습니다. 브레미우카 돌출지대에서는 마카리우카 우로자이너 라인에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됩니다. 우크라이나 진영의 또 다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 부대가 마카리우카 정착지의 남쪽 외곽으로 후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며칠간의 전투 끝에 정착지는
다시 우크라이나 군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아마도 러시아 부대의 방어는 마카리우카에서 남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구축되었을 것입니다. 우로자이느는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레바드노이는 우크라이나 진영에 의해 통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노보다리우카는 회색지대에 있습니다. 지뢰 제거 후 우크라이나 진영은 프리유트노이로 진격하려 했지만 뒤로 물러났습니다. 리브노폴은 러시아군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군대의 모든 공격은 해당 지역에서 격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의 내용으로 살펴볼 때 어제 이후 교전 중에 있던 마카리우카는 다시 우크라이나가 탈환하였고 회색지대에 있던 레바드노이도 우크라이나 군이 장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